중동은 석유 이후 먹고 살 거리를 지금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선 수주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었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생산은 인도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면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수출은 또 중동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다고. 최근 전 세계가 중동에 관심 가진 이유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미국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또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셰일 혁명. 그래서 중동산 석유가 아니라 미국의 석유 패권마저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셰일 혁명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중동산 원유의 힘을 상당히 많이 뺐고, 바이든 들어서는 코로나19 이후 불거지고 있는 탈석유 기조를 더욱더 가속화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입장에선 아직까지 우리 중동은 석유를 배제하고 100년 이상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석유에서 벗어나는 경제 구조를 빨리 만들어 버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동은 석유 이후 먹고 살 거리를 지금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걸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이냐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경쟁 관계에 놓인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 아라비아 반도는요, 쉽게 얘기해서 인도양에서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거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석유 없이 이 지역을 중요시 여겨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나갈 때 거점 항구 노릇을 할 싱가포르 같이 중개 무역 노릇을 할 국가 하나 정도만 나중에 살아남을 것이지, 나머지는 거기 필요가 없거든요. 사막만 있고, 그 사막 모래들도 반도체 만들 때 모래 많이 쓰지만 그 사막에 있는 모래는 너무 가늘어서 반도체 만들 때 쓸 수가 없어요. 건축자들도 쓸 수가 없고, 그건 쓸모없는 모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선 다른 거 쓸 데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탈석유 기조가 본격화됐을 때 살아남을 나라는 하나다 보니 그 나라가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런 나라가 되려고 서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 쓴 그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이 수식어가 아닌 건 아예 투자도 하지 마.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을 다 끌어들여야지, 그렇지 않고선 하지 마. 이런 기조로 가버린 거고요. 뒤늦게 뛰어들었던 카타르는 월드컵 같은 거 유치해서 우리 중동에 카타르라는 국가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선전하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큰 손은 이제 사우디죠. 책에서 사우디 좀 많이 써드렸는데요.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이것들이 지금 어디 큰형 앞에서 하면서 진짜 묻지마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쟁적인 과정에서 과한 지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선 수주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기업 현장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중동에 대해서 좀 실상을 강의해 주십시오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거다? 지금 현장에 중동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옛날에 오일머니 벌러 갔던 중동 건설 붐, 그 뒤에 중동이라는 시장의 전문가 풀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이제 와서 좀 거기에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뭔가 이렇다 할 교두보를 만들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마음에 쓴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 자꾸만 세계 최고, 최대, 최초 건축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제 오일 시대 이후에 거점 항구에 그걸 놓치면 나라의 존폐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에 그렇게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도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컨텐츠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여기 컨텐츠라고 하면 연예 매니지먼트,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스포츠도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를 우리가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TV에서 사우디 축구 리그를 보고 그 축구 중계권을 우리가 팔거나 굿즈를 팔거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날두부터 해서 그 누구죠 이번에 음바페 빼고 거의 다 데려가던데 메시도 거기 고민 잠깐 했다가 미국으로 틀었죠. 그거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틀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마이애미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축구팀에서 메시라도 가지고 오자. 안 그러고 진짜 사우디 지금 한참 중국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축구 같은 컨텐츠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컨텐츠 시장마저도 빨리 가져가 버리면 이게 중동 지역을 미국이 컨트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맥락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라도 좀 빨리 가져와 라고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푸시했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호날두를 비롯해서 엄청난 연봉을 주던데 네. 사실 지금 당장은 분명히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죠. 뭐 몇천억을 주고 있으니까 오일머니 사우디 자본력은 어느 정도인 거죠?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쓸까 하다가 이 책이라는 게 너무 또 표현이 과하면 안 책에 되잖아요. 하나 또 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자 그래서 책에서는 그렇게 못 썼는데요. 제가 강연할 땐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 작가님이 여기서 수많은 전문가들하고 대담도 하시고 본인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2050년 지구를 이끌어가는 주요 리더십 중에 지금 확정된 인물 하나만 꼽으라면 누구 꼽으십니까? 2050년. 2050년이라고 되게 멀리를 잡으니까 네. 일론 머스크밖에 안 떠오르는. 일론 머스크 하나 있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떠오르지 못하세요. 왜? 우리가 다음 미국 대통령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죠. 우리 한국 대통령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2050년까지 이미 지구의 지분의 일정 지분을 확정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빈살만이에요. 뭘요? 에너지 패권. 앞으로 지구를 경영하는데 나에게 석유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내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 그게 빈살만이고 그동안 이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바탕으로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1등 부자는요. 워렌 버핏도 아니고 뭐 머스크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빈살만? 빈살만이에요. 빈살만의 재산은 상장이 안 돼 있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지 1등은 빈살만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 짐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짐이다라고 남은 마지막 왕조 국가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예요. 유럽에 있는 왕실들은 입헌 군주제죠. 상징성만 있어요. 본인이 그 문화유산들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 책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사우디의 복지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왕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뭐 왕이 어떤 걸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집이 생기고 맞아요. 한다면서요. 맞아요. 어떤 그 가난한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애들과 제가 길에 나앉았습니다. 그 국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우연히 국왕이 지나가다 신문 보고 봤어. 야, 걔 집 좀 줘라. 그게 복지예요. 모든 게 국왕 거예요. 야, 국왕의 행선을 아는 게 자산을 불리는 가장 지름길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를 국왕이 임명해요. 너 국회의원 할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살만이 전 세계 제일 부자고요. 아람코의 시총이 한때 뭐 애플의 시총을 넘는다 뭔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아닙니다. 아람코라는 회사의 전체 지분을 전부 상장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상장한 거고요. 최근 국제사회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살만이 미국에 대해서 견제구도 날릴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약간 힘을 실어줄까라는 제스처로 아람코의 일부 지분을 홍콩 증시에 상장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 홍콩 증시의 위상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만큼 빈살만의 경제력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날두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연봉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람에게 액션 피겨 모으는 느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자, 근데 사우디가 독특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국가가
국가가 돈을 벌어서 민간에 나눠준다. 뭐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되게 와닿지 않는 문구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아람코도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냥 왕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석유 시추 개발권 그리고 국영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국가의 모든 수익이 귀속이 되죠. 그럼 그 귀속된 국가가 그 재산들을 바탕으로 뭔가 복지,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일자리도 결국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니까 민간들은 전부 국가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 의존해서 사는 구조가 일반적이고요.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사우디 출장 갔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국가가 얼마나 모든 걸 다 통솔하는지랑 그 국가 체계가 얼마나 특이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사우디에서는 그 당시 지금 많이 빈살만이 대두돼서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한참 프로젝트 때문에 갔었을 때는 여성은 절대 5개 출입이 안 됐어요. 남성과 동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나 오빠나 아빠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나 딸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나 오빠나 남편이 집에 와야 돼요. 데리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까지 데리러 갔다가 너 장봐 하면 백화점 안에 어떤 공간이 있냐면 아내들이 장 보고 있을 때 남편들이나 남성들이 대기하는 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기 장소에서 다들 뭐 조그만 놀이기구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장 다 보면 끝났어? 집에 가자 해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남성 중심으로 돼 있지 여성들이 이런 5개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운전도 혼자 못 하니까요.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외부에서 보기에는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굉장히 여성 인권에 비할 수도 있지만 그 사우디의 로열 패밀리들이라든가 상당한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은 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남성 스스로가 여성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약간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화 발전해왔던 맥락이 있더라고요. 워낙 침략을 많이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네가 혼자 어딜 나돌아다녀 이런 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현장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뀐 거가 있었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그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든 뭔가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적 율법 상황에서 여성이 바깥 활동도 쉽지가 않고 바깥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교육도 많이 못 받으니 사우디에서 한국에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교육방송하고 방송통신대.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교육방송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픈 유니버시티라는 방송통신대.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2번째거든요. 영국이 최초예요. 이 교육방송으로 연간 졸업생이 얼마고 한국에서는 장관들 중에서도 교육방송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고 대박입니다 해서 이 교육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우디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노하우를 그냥 똑같이 하십시오 할 수가 없으니 사우디 스터디를 한 다음에 1안, 2안, 3안을 들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님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게 있으니 1, 2, 3안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사우디 그 왕자들 또는 왕자들과 같은 반계 그 친인척들이 당황을 하는 거야. 막 왜 그랬을까요? 왜 고민하나? 다 해봐? 그렇죠. 내가 왜 선택을 해야지? 다 하면 되는 거야. 다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거랑 다. 맞아요. 우리같이 돈이 제약되어 있고 자본이 제약된 사람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야. 그중에 하나가 잘 되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거기서 엄청난 컬처 쇼크를 느끼고 왔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옷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블랙, 네이비, 화이트, 그레이 있는 거 고민하잖아요. 네. 왜 고민하는 거야? 다 사면 되잖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큰 결례를 했나?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의 40% 가까이는 빈곤층에 해당하고 적어도 60% 가까운 국민은 집을 구할 능력이 없다고요? 네. 사우디 하면 우린 부자 국가
국가로 알고 있는데 부자 국가가 아닌 건가요?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 의외로 국민소득이 낮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우디의 리야드라든가 이런 데를 벗어나서 저 지방으로 가면요. 일단 사람들이 교육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등한 일들, 좋은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죠.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궁핍을 해결해주는 그런 신의 은총 형태의 복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활동에 대한 적극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의외로 좀 낮은 편이고요. 평균은.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 카타르라든가 또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쿠웨이트라든가 UAE 이런 데는 원주민 진짜 UAE의 국민들은 정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쪽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엄청나요. 실제 제가 책에서도 적어드렸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부다비라든가 두바이에 내리면 아부다비, 두바이. 네,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들어갈 때까지 UAE 현지 국민들을 한 명도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냐? 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 이미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다 도장 찍어주고 하잖아요. 네. 다 UAE 진짜 국민들이 안 해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소득 얼마 되는 우리가 하나?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요. 에티오피아나 파키스탄이나 인근에 또는 원거리에 있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오죠. 그리고 택시 타잖아요. 대부분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죠. 집 내려주는 컨시어즈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외국인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보면 너무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손톱 손질 받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한 거예요. 그런 중동 국가는 인구가 적은 일부고 사우디는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자, 어쨌든 중동하면 우리가 석유 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책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가치 연수는 30년에 불과 2050년쯤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는 멘트도 있던데 석유로 세워진 나라 오일머니만 가지고 평생 유지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요. 중동인을 어떻게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이분은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UAE의 부족 중에 한 부족장의 왕자인 거죠. 근데 이 셰이크 모하메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도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근데 내 아들도 아마 벤츠를 탈 것 같다. 그런데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석유가 고갈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경제 구조만 가지고는 우린 미래가 없다라고 진짜 절박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동 국가들이 각각 자신들이 먹고 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마찬가지고요. 자국 국민이 대학을 간다? 대학 학비 공짜. 끝이 아니에요. 학생이야? 월급 가져가. 학생 월급을 줘요. 공부에 매진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줍니다. 자, 공부 끝났는데 저 유학 갈래요. 유학 공짜. 이게 그들 나라들의 교육의 진심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안 가요? 뭐 타러 가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데. 여기 그냥 UAE 손톱 손질 받고 뭐 하고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 되는데 뭐 타러 머리 깨져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놀러는 가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중동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동은 탈석유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세상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결국에 어쨌든 석유가 고갈될 수도 있고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세계는 탈석유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중동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또 공교롭게 겹칩니다. 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비슷한 여건에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본인들이 지금은 석유 떼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석유가 고갈되고 나면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원자력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원전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 중동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원전을 수주받고
받거나 기술 전수를 받기 위해서요. 미래 먹거리 사업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석유 그렇죠.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게. 그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먹거리죠. 네. 예전에는 중동 지역에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고만 인식했는데요. 이제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완벽히 밀폐된 공간에서 모든 기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농사를 질 수 있다 보니까 잘하면 우리도 먹거리를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엔 왕자들의 개인적 취미도 있어요. 카타르 왕자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했기 때문에 축구에 아주 광팬이에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 카타르 왕자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수르도 대표적으로 네. 맨체스터 시티 네. 그 소유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동의 많은 그 왕자들이 유럽에서 유학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축구 구단을 막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쉽게 해서 컨텐츠 비즈니스에 공교롭게 다 관심사가 있어요. 빈살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포츠,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이런 OTT 컨텐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교롭게 또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걸 조금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메타버스와 게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왕자들이 또 필요한 사업인데 자, 이렇게 돈 많아요. 그러면 김 작가님이 남은 걱정은 뭐밖에 없어요? 건강과 자식. 그렇죠. 건강.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의료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도 우리가 UAE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안보죠. 안보. 누가 우리 김 작가가 여기 사무실 침범해가지고 뭐 털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국방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UAE에 뭐 원전 수주받았을 때 UAE가 제일 고민하는 걸 들어줘야 원전을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크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잖아요. 아크 부대? 예, 한국군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는 아크라고요? 아크 부대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왕자들한테 이렇게 본인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한국 군이 옆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뭐 축구나 엔터나 콘텐츠 쪽,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바이오 의료, 그리고 국방. 까지 이런 쪽에 이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서 돈을 벌려면 이런 쪽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름 다 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죠.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면 석유를 배제한 채 자립할 기반을 지금은 제대로 갖춘 국가는 지금 있나요? 사실 UAE가 의외로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롤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UAE 두바이 같은 경우는요, 네. 두바이의 전체 매출이라고 할게요. 네. 하나의 그 기업이라고 간주했었을 네. 때 매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 이하입니다. 그래도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래도 많죠. 중동을 네. 생각하면 이제 석유가 네. 더 있는 거니까. 네, 50% 이하인 걸 보고 다른 국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나머지도 석유를 완벽하게 배제하지는 못하긴 합니다. 물론 관광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긴 하지만 금융도 있고 무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융도 에너지 관련 금융, 석유 관련 금융이고요. 무역도 석유와 관련된 무역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치가 객관적인 통계로 석유 수출입 요게 50% 이하로 떨어진 것만 해도 중동 지역에선 두바이처럼 하면 줄일 수가 있구나를 보여준 사례가 됐고요. 두바이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허벌판 사막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하고 먹고 살게 만들 방법은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방법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걸 실천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은 거죠. 두바이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전 자주 가죠. 네. 자주 가요? 자주 가는 나라입니다. 한번 같이 가세요. 같이요? 네. 우리가? 왜? 싫어?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동 건설 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재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과연 거기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걸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어요. 네. 중동에 요즘 중국색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중국인들 중에서는 중동 전문가가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두바이에 출장을 가면요, 두바이에 용산 같은 곳이 있어요. 전자제품 많은 우리 용산 같은 전자상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두바이의 전통 그 거리를 재현한 요새 같은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골목이 좀 약간 음산하고 사람 인적도 적어서 가기가 좀 무섭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은 통계만 보고 현실 모르면 또 헛소리하기 쉬운 직업이다 보니까 일부러 들어가 봐요. 그러면 한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간판들이 전부 삼성, LG 쫙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해가 바뀔 때마다 가면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얼, 샤오미 뭐 비슷한 여러 제품들의 간판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지나가도 예전 같으면 한국말로 오세요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그냥 중국말로 호기킹을 하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건설, 인프라, 토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신규 발주에 있어서 중동 스스로도 중국과 사업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을 통한 대목, 이거에 우리가 예전같이 큰 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써드리면서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좀 협력하고 싶은 중동 입장에서 협력하고 싶은 분야는 어디고 한국이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은요? 사실 중동은 굉장히 고자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카타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애를 백화점 복도에서 만났어요. 아, 본인이? 네, 저요. 네. 네. 카타르에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저는 여기 쇼핑이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요. 지루로 가셨나요? 아유, 제가 여기 무슨 한 줄 다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거기가 복도가 좁지도 않았어요. 저희 지금 앉아있는 것보다 약간 넓었는데 꼬마애가 정 가운데 약간 비스듬히도 아니고 우측통에 좌측통도 아니고 쭉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의 가운데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꼬마애가 싹 인상을 쓰더니 어떻게 한다? 손을 이렇게 하더니 비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카타르에서 저희 같은 동양권 사람들은 다 하인이거든요. 그 카타르 원주민들, 국민소득 거의 10만 불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필리핀 또는 뭐 동남아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카타르 그 원주민 아닌 사람들을 다 하인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동양인이란 말이에요. 딱 외관도 이렇게 부유해 보이지도 않고 저요. 그러니까 어디고 길을 막고 있나 해서 말도 안 해요. 딱 이래요. 순간 어이가 없죠. 근데 뭐 그 꼬마애랑 제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웃으면서 나 웃으면서 예 가십시오 하면서 귀여워했어요. 만지지도 않고 괜히 또 사고 날까봐 들어가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들의 인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다? 중국하고 친해진 건 사실이에요. 관계도 좋아졌고. 하지만 본인들이 고자세죠. 그럼 뭐겠어요? 제안서 좀 가져와봐. 중국 어때? 그다음 한국 어때? 일본 어때? 한국 좀 하겠는데? 한번 해봐 하고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해외 바이어들 또는 그 관료들 중에서 사람을 가장 잘 부릴 줄 아는 사람 전부 중동 사람이에요. 계속 부려봤거든요. 늘 부렸으니까. 네. 자,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석유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려봤는데,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의 석유는 석유의 위치가 아니라고요. 석유 위치를 차지한 게 리튬이 된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던데, 어떤 얘기예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물건이 두 개가 됐는데요. 아주 공교롭게 이 두 개를 모두 다 잘 만드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한국입니다. 바로 저희 리튬이 꼭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는요, 그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불안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불안정한 인풋을 제어해서 아웃풋을 균질하게 만들려면
반도체로 제어를 해야죠. 그래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인풋이 아예 안 들어올 때는 어디다 저장해 놨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만들거나 그걸 편안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와 있고 전 세계 탑티어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건 반도체와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리튬 각 나라의 산지들의 광업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리튬 상황이고요.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구멍 뚫었죠. 그리고 베트남에도 지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새로운 광구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리튬을 확보할 수가 있고, 아직 우리가 기술 개발이 완성된 건 아닌데 지금 차차 진행되고 있는 게 바닷물에서도 리튬을 다 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엄청난 양의 리튬이 녹아져 있는데 그걸 캐서 쓰는 기술이 아직까지 이렇게 숙성 단계에 있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결국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마치 산유국과 유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리튬을 이제 캐면 그 개발에 권하는 뭐 국가랑 합작이죠.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합작을 해서 하는 형태가 통상적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캐는 거를 권한을 가져가는 게 어쨌든 중요하겠네. 나눠 가지더라도. 그럼요. 그 나라 땅에 있는 물건은 어차피 그 나라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술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권한을 100%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특히 드물어요. 그건 부패한 정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국가들은 합작해서 같이 캐서 같이 돈 벌자, 이걸 제일 선호하죠. 최근에 또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돌파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 당연히 뭐 전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기후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물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자, 이 물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강이 있으면 이 강에 지류들이 다 있죠. 하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 하천 지류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에 매년 흘러가서 대대손손 이 근처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지구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됐고 하천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가뭄이 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지류는 아예 물이 안 흐르는 동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이 동네에서 농사나 어업을 아예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았던 지역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이상한 나라들 찾을 거 없이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메콩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메콩강의 어원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즉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메콩강을 강줄기로 삼아서 거기에서 어업이나 농업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메콩강도 지금 중국 상류 지역에서 댐을 짓다 보니까 강수위가 낮아진 것도 있고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낮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도 기후 난민으로 인한 난민들이 늘고 있어요. 저기 북아프리카나 중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 요소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언급을 했죠. 마지막으로 주식과 부동산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미래 석유로 대체하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또 둘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매듭되지 않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증시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좋은 그림, 뭐 물론 상반기 오르긴 했지만 요즘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우리 코로나 때 같은 그 대세 상승을 또 기대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거는 유동성이라는 독특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견인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예전같이 엄청난 단기간에 폭발력 있는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미래의 가장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미 내고 있고 돈을 버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어쨌든 지금 2022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뭐 이번에는 상반기 때는 반등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집값은 우상향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정말 저출산이 요즘에 정말 심각한 게 올해 제가 읽기로 2분기 데이터 합계 출산율이 0.7명, 서울이 0.53인가요? 0.57명이었고 그만큼 네. 서울이 그만큼 더 살기 힘들다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인 건데, 그리고 우리도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고 고령화에서 또 초고령화로도 이제 곧 있으면 접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도 인구도 양쪽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가 다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일 텐데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는 양극화 추세를 점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수도권에서도 젊은 계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만들어진 데선 좀 더 우상향할 기조가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코로나19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경기적인 징후로 인해서 지방에서 더더욱 빠르게 전출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방의 실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수요라는 건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요소인데 그게 많이 줄어든다는 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역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은 양극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어요. 자, 오늘 교수님과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를 주제로 반도체,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중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과 어떻게 보면 투자와 완전 좀 관련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 교양 관련된 이야기 많이 여쭤봤는데, 교수님 지금 거의 한 2시간 동안 인터뷰하면 느낀 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천일야라고 해서 잔혹한 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1000일 동안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교수님과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잖아요. 사서 술도 마시고 형 동생 하는데 이 형이 이렇게 아는 게 많구나. 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재밌게 이야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오늘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혹시 누가 이제 재밌는 얘기 안 하면 죽이나요? 천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완전히 아카데믹한 학자라기보다는 산업과 국가 아젠다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쓰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됐었어요. 그게 약간 재밌는 소재가 좀 생긴 그 그러니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 책 좀 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뭔가 나의 그 세계에 대한 교양 지식이 좀 재밌게 읽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세계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해 그런 것들이 좀 쌓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